자, 이번 시간에는 감염병에 관한 수학적 모델링을 해볼 텐데요. 이 감염병의 문제, 역시 바이러스 확산의 문제는 지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따라서 수학이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쭉 수학적 모델링을 공부를 해왔는데, 수학적 모델링은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로부터 어떤 핵심적인 관계들을 파악해내면 이걸 수학적 모델로 만들 수 있고요. 이걸 풀어서 어떤 솔루션을 구하고 다시 현재 문제 상황에 적용을 해서 어떤 답을 찾아냅니다. 자, 감염병에 이것들을 적용한다면 감염병 관련되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 또 관련되는 데이터를 쭉 수집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 핵심적인 관계들을 파악하는데 지금 가장 어떤 세련된 어떤 모델링은 미분, 즉 변화율의 개념을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세워서 해결합니다. 여기서 이제 SIR, SEIHR 이런 모델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것들을 풀어주게 되면 감염자 수라든가 확진자 수 여러 것들이 계산이 되고, 자, 이 수에 따라서 이것들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역 대책에 따라서 유행 규모를 추정한다든지 그런 어떤 방역 대책의 효과 이런 것들을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부분들을 해석을 해보죠. 기본적으로 감염병 수학적 모델링의 시작은 1766년 베르누이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것들을 지금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가장 어떤 뛰어난 모델은 바로 1927년에 커맥과 맥켄드릭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역화 모형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SIR 모델이라고 분류하고 있고요. 현재의 다양한 모델들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다양한 요소들을 실제 상황에 맞게 더 많이 고려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구역화라는 것은 감염과 관련된 어떤 바이러스의 어떤 감염과 관련된 것들을 중요한 그룹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체 대상이 되는 어떤 감염 가능 그룹 S 그룹과 그다음에 실제로 감염이 된 그룹이 있겠죠. I 그룹, 인펙티브. 그다음에 감염 회복이 되거나 사망하는 리무브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간, 그럼 하루가 될 텐데요. 시간에 따른 각 어떤 변화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DSDT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S그룹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변화율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DIDT 감염자 그룹의 변화, 그 다음에 DRDT는 시간에 따라서 회복된 그룹의 변화. 이 세 가지의 어떤 식이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 여기서 풀어내면 결국 S그룹, I그룹, R그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걸로 조금 더 복잡한 모형 체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 현재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잠복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역 대책에 따라서 확진되어서 격리하는 어떤 그룹들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SEIHR 모델 또는 이 H 대신에 Q 어떤 격리되는 모델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최선화 김아랑 교수의 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그룹, 감염 그룹과 잠복기 그룹, 그다음에 감염 그룹, 확진 격리, 회복 사망 그룹인데 역시 아까처럼 똑같이 그래서 DSDT 이런 것처럼 이 각 그룹의 어떤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우리가 추적을 해 들어갈 텐데요. 자, 요걸 추적하기 위해서는 요 그룹들 간의 어떤 모수, 이 그룹들 간에 나타나는 어떤 모수, 파라미터가 되게 중요한 어떤 기준들이 됩니다. 그래서 S에서 E 그룹으로 올라가는 어떤 베타라는 것과 E에서 I 그룹으로 넘어갈 때 어떤 카파, 그 다음에 ISH로 넘어갈 때 알파,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감마, 이런 어떤 수치들이 되게 중요한데, 자, 이게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자, SE의 IHR 모델에 나타나는 파라미터를 좀 보면, 자, 여기 S에서 E 그룹으로 한 이 베타는 바로 감염 전파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명이 전파하는 수입니다. 하루 기준으로. 자, 한 명 어떤 전파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전에 배워서 알고 있는 감염 재생산수라는 게 기억이 나죠. 감염 재생산수는 이 감염 한 명이 전파하는 수예요. 전파하는 수인데 감염 전파 기간, 이 전체 감염 전파 기간 동안에 전파하는 수를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다시 말해서 요 기간이죠. I에서 감염이 어떤 증상이 발현되고 나서 격리되기까지 요 기간에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수치로 딱 나눠주는 것이
바로 나눠준 것이 바로 요 감염 전파율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지금 분석하기 위해서 이 전체 그룹 이 전체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베타가 어떻게 나눠지는가, 다시 말해서 인구별 어떤 전파율의 비율을 또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분의 베타를 사용하게 되고요. 자, 증상 발현 진행률 여기서 바로 카파가 되는데 잠복기가 있죠. 잠복기에서 이제 증상이 발현되기까지 어떤 기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잠복기를 어떤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우리가 카파 분의 1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의 역수로서 우리가 증상 발현 진행률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진되고 나서 이제 격리되기까지의 기간 알파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격리되는 비율이 역시 여기서 비율은 하루 기준인데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이 감염 전파 기간이 있을 겁니다. 기간이 바로 알파 분의 1이 되고요. 이것의 어떤 역수로서 하루에 얼마만한 비율로 이렇게 격리가 되고 있는가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감마라는 것은 이제 격리되고 나서 회복되기까지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바로 감마에 해당되는데 역시 하루 비율로 감마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복 기간이 되겠네요. 회복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감마분의 1이 되고요. 그것의 역수로서 감마를 표현합니다. 자, 논문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적용이 되면 결국은 우리 모델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S의 변화는 S에서 이 그룹으로 넘어가는 숫자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것은 곧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서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얼마만한 비율만큼 빠지냐면 결국 감염이라는 것은 S그룹과 I그룹이 서로 부딪히는 거죠. IS 또는 SI 그룹이 서로 부딪히면서 그렇게 만났을 때 각각 인구에 따라서 얼마만큼 감염 전파하는 비율이 되느냐. 그래서 n분의 베타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비율이 바로 하루당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치들은 전부 다 1일 기준의 어떤 비율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n분의 베타 SI 또는 IS로 빠지게 되고요. 자, 이 그룹의 변화는 DE, DT로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요 빠지는 만큼 여기는 이 그룹은 들어오게 되겠죠. 따라서 n분의 베타 S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게 바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나가는 것은 바로 ESI로 진행하는 비율이 카파였으니까 카파 E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됩니다. 자, 그 다음에 I그룹의 변화는 이제부터 더 간단하죠.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곧 이쪽에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또 플러스 마이너스 프로. 각 그룹이 서로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플러스 나가는 건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바로 카파 E만큼 플러스가 되고 알파 I만큼 여기서 나가는 알파 I만큼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DH 그룹의 변화 D는 DHDT는 바로 알파 I만큼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나가는 것은 감마 H만큼 나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R 그룹의 변화 DRDT는 바로 감마 H만큼 그대로 감마 H만큼 들어오는 구조가 되겠죠. 전체 인원에는 이 전체 그룹의 인원수를 다 구하면 되고요. 어떤 지역이나 어떤 전체 어떤 인구 데이터를 가지고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방정식을 서로 연립해서 이제 풀어주게 되면 각각 SEIHR의 어떤 변화를 날짜에 따른 변화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파라미터 아까 봤고요. 자, 우리가 감염병 해석에서 되게 중요한 건 감염 재생산수라는 거거든요. 자, 이것의 개념을 보면 결국은 이것이 1보다 커지게 되면 유행이 계속 커집니다. 한 사람이 몇 명한테 전파를 해내느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확대되어 나갈 때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감염 전파 기간 동안에 한 명이 평균적으로 전파하는 수이기 때문에 한 명이 한 명한테 전파한다면 똑같이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1보다 커진다면 바로 점점 감염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R이 1보다 작다면 유형이 점점 작아져서 이제 없어지는 진정이 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게 되고요. 자, 이 감염 재생산수는 감염자가 접촉 시에 전파되는 어떤 확률이나 접촉 횟수 또 전파 가능 기간 이런 거에 결정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 유행 초기 어떤 확진자 수 데이터를 가지고 함수를 이용해서 커브 피팅을 통해서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나 보도 자료에서 나온 R들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나온 R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할 텐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거꾸로
R은 이제 아까 베타 곱하기 감염 전파율 곱하기 감염 전파 기간 이게 R이라 그랬잖아. 여기서 근데 R로부터 거꾸로 베타를 구해서 이제 모델에 적용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방역 대책이 전혀 없다면 그냥 원래 코로나19가 가지고 있는 감염 재생산수 R에서 자연적인 유행 규모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는 걸 추정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방역 대책이 있다고 하면 이제 R이 줄어들 거거든요. 줄어들면 베타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런 감염 전파율 또는 뭐 감염 전파 기간 알파분의 1도 축소가 되겠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유행 규모가 어떻게 되어서 방역 대책의 어떤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글 시트를 활용해서 실제로 이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이 모델로부터 어떻게 수를 계산을 하고 실제로 어떤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구글 시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